9월 3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노동절 관계로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휴장일 때면 언제나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찬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좀 주시하고 있는 이벤트가 고용보고서 발표인 만큼 이 내용도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고용보고서 관련된 이슈,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은 휴장했지만 대선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대선 관련된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휴장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 우리 체린 앵커가 준비해주는 바이올바이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그 주식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올바이 시간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먼저 서학개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1위부터 5위까지 뽑아왔습니다. 9월 들어서는 아직까지 개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8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보관 금액 상위주들이 되겠습니다. 1위에는 역시 부동의 1위죠. 테슬라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121억 3,600만 달러였습니다. 무려 16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한국인들이 들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전부 다 M7 종목들 혹은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의 1위 테슬라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평가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최근 2주 동안의 아이비 투자 의견 변동 내역을 쭉 뽑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4건의 매수 의견들이 올라와 있고 매도와 보유 의견도 각각 한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가장 불리시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펌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죠. 모건 스탠리가 310달러의 목표가 매수 의견 그리고 45%가량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리포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참 궁금해지죠.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월가를 전체를 통틀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불리시하게 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일 텐데 31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과연 어떤 성장 동력이 있길래 주가가 지금보다 45%나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첨단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될 텐데 거기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중요한 성장 분야라는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물류 그리고 제조업 분야 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 혹은 제조 공장 안에서 로봇이 이렇게 직접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또 물건을 조립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중국과 같이 제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레거시 사업이 될 만한 부분이죠. 자동차 시장 내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완전 자율 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기능이 중요한 기술적 혁신으로 자리할 것이다. 이런 기술력들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그리고 선박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전기화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및 방위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 혹은 방산업계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열리게 된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베어리시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펌. 최근에는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가 이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가 120달러, 지금보다 44% 정도 주가가 내림세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리포트 발간 일자는 8월 중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EV 시장이 21%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있는데 전년 대비 둔화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배터리 EV라고 부르죠. 순수 전기만으로 굴러가는 차량들에 대한 판매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표는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전기차의 연도별 판매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판매량이 좀 급증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2020년부터였는데 이때 성장률을 보면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130%의 이 성장률이 육박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66.5%, 그 다음 해에는 34.6%, 이렇게 점점 둔화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에 비해서 성장률이 단 12.4%에 그쳤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테슬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0% 전기로만 굴러가는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EV 마켓을 보니까 내연기관 역시도 장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석유, 화석 연료로도 절반은 구동이 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의 판매 합산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이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되겠는데요. 그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이를 우리가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00% 순수 전기차만 만들고 있는 테슬라에는 이러한 트렌드가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포인트, 바로 EV 마켓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어 있는 순수 전기차의 대수가 이제 무려 200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마켓이죠. 미국, 유럽, 중국 안에서의 점유율이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 여기 끄트머리 와서는 살짝씩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려왔던 소식, 2분기에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본국, 자국 내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면서 49.7%를 가리켰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저가형 모델의 출시 시점이 지금 어쩌면 2027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를 쭉 읽다 보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만을 유난히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인데, 사실 테슬라 투자자분들 가운데에서는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기업만으로 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했던 자신의 마스터 플랜, 이름은 파트 4였죠. 그 파트 4를 구성하고 있는 미래 시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카테고리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록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레거시 사업인 전기차는 어찌 보면 좀 적은 비중으로 밀려나고 결국에는 이런 기술력들이 테슬라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테슬라는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제 임박해 있죠. 바로 10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인데요. 워너브로 스튜디오스에서 이 언베일링
스토리텔링 이벤트를 자리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엊그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간밤에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전기차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86,700대,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고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같은 판매 효과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은 계속해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간 기준 판매량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인 전기차 사업도 잘 회복을 해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런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만나게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다 함께 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바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노동절을 기점으로 이 대선의 중대 고비 시기로 진입할 것이다. 클라이막스를 어느 정도 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정말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동절에 해리스와 이 바이든이 첫 공동 유세에 나선 상황이 발견이 되었는데 펜실베니아주에서 어떤 내용으로 선거 유세를 이어갔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첫 합동 유세를 가졌습니다. 피츠버그는 미국 철강 제조업의 상징인 US 스틸 본사가 있는 도시로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에서 철강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노조와의 접촉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노동절 증시는 쉬어갔지만 정말 치열한 선거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결과에 따르면 사실 좀 초박빙이다라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결과, 지금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가장 신뢰감이 높은 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입소스에서는 해리스 52%, 트럼프 전 대통령 46%로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입소스가 로이터와 함께 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45%와 41%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또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요.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뒤로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 해당 컨벤션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떠한 후보자가 강력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일정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두 후보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정은 9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양 후보의 첫 공식 TV 토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중순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양 후보는 어느 정도 지지율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여집니다. 이전에 통상적으로 이 TV 토론 관련된 이슈를 확인을 해보면 이 해당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전후로 이 완전히 그 판도를 뒤바꿨다라고 하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표심을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기조가 조금 더 보여지는 상황이어서 이 TV 토론 그 전에 조금 더 유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표심을 더 많이 얻을 것으로 해당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 후보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블루월 지역, 러스트벨트다라고 불리우는 지역으로 꼽혀집니다. 이 이전의 사례로 확인을 해보면 2000년에 바이든이 좀 우세하지 못하다라고 했던 그런 시기에도 블루월 지역에서 우승을 하자 바이든이 대선에서 성공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2016년에도 트럼프 조금 불안하다 했던 추세에서 블루월 지역에서 표심을 거의 다 얻어가자 결국 대선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특히나 또 박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블루월에서 어떤 후보자가 표심을 더 많이 얻어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US 스틸의 인수에 반대하게 되면서 철강 관련된 노동자들의 투심을 얻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더 밝힌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러스트벨트의 유권자 5분의 1 이상이 노동자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더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해당 투심을 더 얻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이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의 표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 더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지지층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를 좀 집중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박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떠한 수혜주가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일 텐데요. 우선 두 가지로 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자국 내에서 강화되는 힘이 너무 중요하다. 국제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방위 산업이 좀 집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에너지, 석유와 석탄과 같은 가격은 저렴하고 효율을 최대한 낼 수 있는 해당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석유와 석탄과 같은 전통에너지, 그리고 민간 보험 업종이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료보험 지출을 축소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은 만큼 기존의 민간 보험 업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산 자산 업종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이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친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던 칩스법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겠다라는 정책,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아직 누가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누가 되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양 후보자들은 바이오 관련해서, 그리고 헬스케어, 원자력, 금융주, 전력 인프라, AI 건설주는 계속해서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들은 위험감은 좀 덜어진 상황으로 보여져서 이 수혜주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 동맹국에게 대중 제재를 함께 동참해달라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고, 중국 역시나 일본에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경고장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게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 및 유지, 보수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심각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서 토요타 자동차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경제 보복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심각한 경고를 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 이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는 이 해당 사항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긴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일본에 향해서 반도체 장비나 판매, 그리고 유지 보수를 제한하게 될 경우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힌 경우가 만약에 실제로 들어맞게 된다면 토요타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접근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고강도의 경고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아직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힌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과 이 미국 사이의 반도체 전쟁, 그 경쟁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 30일에 이 ASML, 이 네덜란드 측에서 미국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죠. 중국 내의 장비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 좀 제한할 방침이다라고 해당 입장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느냐, 이 중국과 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중국의 편에 서느냐, 일본의 편에 서느냐, 그리고 이 미국 편에 서느냐, 해당 구조를 좀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기조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좀 과한 견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우려감으로 들고 있는데요. 이 과연 미국이 중국을 향한 규제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의 편에서 좀 제재를 받게 된 그 이후에 오히려 자급 제재를 잘 구축해가고 있다라는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하웨이에서 만들어낸 퓨라 70 시리즈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세히 살펴보니 부품 가운데 86%가량이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스마트용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국의 기술을 점차 잘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해당 프로세서의 성능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가 한 번 더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된 반도체 기술을 확인을 해보니까 3년 전에 TSMC의 성능과 가히 견줄만 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이 이 미국에서 제재가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글로벌 시장 안에서 왕따를 당했다라는 우려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기업들 무서운 추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그 근처에 있는 동맹국들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기세라면 앞으로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 시장의 자체 반도체 기술까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연준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전에 힌트를 찾아야 할 텐데요. 저희는 지금 8월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조로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6일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공개될 신규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향후 금리 인하의 강도에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은 신규 고용이 16만 명, 실업률이 4.2%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 고용 상황에 대한 주목도를 더욱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지표로 그 중요한 목표치를 좀 추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16만 4천 명, 그리고 실업률은 4.2%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평균치가 20만 명에 비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고용 지표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실업률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만큼 이번에 해당 사상 최고치에서 한풀 꺾여서 5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은 잘 둔화되고 있다, 탄탄한 물가 안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이 고용 지표의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지표의 상황 좀 5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5만에서 20만 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15만에서 10만 사이에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50bp B컷 인하의 가능성도 보여지는데요. 사실 50bp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실망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 안에서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16만 명가량이 증가하게 될 것인지 이 해당 결과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로 나오게 될지 이 해당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6일에 공개가 될 비농업 고용지수뿐만 아니라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면 이 연준 의원들 공개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 블랙아웃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연준 의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금요일 날 공개가 될 연은 총재의 이사 그리고 이사들의 연설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일정도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